외국의 포로가 된 조선의 선비 강항과 간양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노랫말 하나 들려드리죠. 이국 땅 삼경이면 밤마다 찬설이고 어버이 한숨 쉬는 새벽달일세. 마음은 바람 따라 고향으로 가는데 선영 뒷산에 잡초는 누가 뜯으리. 피눈물로 한 줄 한 줄 간양록을 적으니 임 그린 뜻 바다되어 하늘에 닿을세라. 자, 이 노래는요, 신봉승 작사, 조용필 작곡, MBC 문화방송에서 1980년에 방영된 드라마 간양록의 주제가입니다. 노래는 조용필 씨가 불렀고요. 위에서 시에서 얘기했던 거, 자, 뭐가 궁금할까요? 이국 땅 삼경이면, 그래서 삼경이란 말은요, 하룻밤을 5경으로 나누거든요. 그 1경이 초경이라고 그러는데 저녁 7시에서 9시, 이거를 술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요. 또 9시에서 11시를 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2경이죠. 그리고 3경은 11시에서 1시, 이걸 11시에서 1시까지 이걸 자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이걸 3경 자시. 4경은 1시에서 3시까지, 이게 4경이 축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경은 그럼 어떨까요? 5경은 3시에서 5시, 이걸 인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룻밤을 5경으로 나눈 세 번째를 삼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시 또 알아보고 가는 시간이 있었고, 요 시를 보면서 이 강항이라는 사람은요, 1567년에 태어났어요. 1618년, 이 기간 여러분 임진왜란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은 임진왜란 7년에 들어가는 기간에 사신 거죠. 이분이 일본에 억류되었을 때 겪고 보고 들은 그런 일을 기국해서 기록을 해요. 그 기록한 글이 간양록이라고 합니다. 이 강항이 전라 자병영 우후로 싸우다가 사로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이엽이 탈출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이엽이 쓴 시를 강항이 전해 듣고 간양록에 기록한 것을 참고해서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어버이는 밤 지팡이 잃고 새벽 달에 울부짖으며 지켜오던 조상 묘에는 풀 반드시 거칠었으리, 이런 또 글이 있어요. 자, 간양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간양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양을 돌보다 라는 뜻이에요. 한글로 간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말로는 보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다, 양을 보다,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중국 한나라 무제 때 흉노의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되어서 흉노 왕의 회유를 거부하고 양치는 노역을 하다가 19년 만에 돌아온 소무의 충절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간양이라는 말이요. 자, 강항 자신이 붙인 본래 제목은 건차록이에요. 건차는요,
죄인을 태우는 수레입니다. 이분이 적군에 사로잡혀 끌려가서 생명을 부지한 자신을 죄인으로 자처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강항이 세상을 떠난 뒤에 1654년에 그분의 제자들이 간양록으로 바꿨어요. 왜? 그분의 스승을 중국의 소무에 견주어서 간양록으로 바꾼 거죠. 강항이 간양록에 수록한 시 중에도 그런 자신의 처지를 소무에 빗대어서 쓴 그런 곳이 몇 곳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내가 겪은 정유재란, 적국에서 올린 상소, 내가 듣고 본 적국의 일본, 귀국하여 임금께 올린 글, 제자 윤승거가 쓴 발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양록이. 자, 간양록이 몇 가지로 이루어졌다고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졌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겪은 정유재란, 적국에서 올린 상소, 내가 듣고 본 적국 일본, 귀국하여 임금께 올린 글 등 이렇게 쓰여 있대요. 자, 일본의 다양한 사정과 현실을 기록하고 장차 국방을 비롯한 조선의 국가 정책에 관한 견해가 그 안에 쓰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임금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전하께서는 장수 하나를 내실 때에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문관이든 무관이든 국한하지 마시옵고 풍계와 격식으로 예를 삼지도 마시고 고루한 신의와 사소한 덕행도 묻지 마시고 이름난 가문을 택하지도 마소서 라고 인재 등용에 대한 절절한 안타까움과 소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을 중시하여 대외 교역이 활발한 일본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기도 합니다. 외인들은 성질이 신기한 것을 좋아해요. 다른 나라와 통교하는 것을 좋아하고 멀리 떨어진 외국과 통상하는 것을 훌륭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외국의 상선이 와도 반드시 사신 행차라고 합니다. 교토에서는 남만 사신이 왔다고 왁자하게 전하는 소리를 거의 날마다 들을 수 있어요. 나라안이 떠들썩한 얘기거리로 삼습니다. 먼 데서 온 외국인을 외조리 해치기라도 하면 그들과 통교가 끊어질까 염려하여 반드시 가해자의 삼족을 멸한다고 합니다. 천축 같은 나라도 매우 멀지만 외들의 내왕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거는 귀국하여 임금님께 올린 글에서 이것도 간양록에 써 있어요. 자, 전란의 비극 속에 닥친 그의 억류 생활은 어땠을까요? 강항은요, 강희맹의 5대 손입니다. 수운이고 호는 수운이세요. 그래서 수운 강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588년에 진사가 되었고 1593년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소속 정칠품 주서의 임시 관직인 각주서로 임명됩니다. 1595년 교서관 박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육품 공조좌랑이 되고요. 형조자랑도 됩니다. 공조자랑 이어서 형조자랑 이렇게 되죠.
그리고 1597년 여러분 이때는 정유재란이죠. 임진왜란 중에서도 최후의 2년에 들어가죠. 정유재란. 휴가를 얻어 고향 전라도 영광에 내려와 있던 강항은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전라도의 군량 조달 임무를 맡은 참판 이광정 밑에서 남원 일대의 군량 운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와, 하필이면 이때 남원에서 왜군과 싸워서 왜군이 남원성을 포위하게 되잖아요. 완전히 포위해서 병력 5만 명이 넘었는데 왜군의 병력이 5만 명이야. 남원성을 지키는 조선군은 1000여 명. 그러면 이거는 끝난 전쟁이죠. 명나라 원군이 3000명, 도합 4000명이네요. 남원성이 사흘 만에 함락되고 명나라 양원이라는 장군은 도망가버려 조선군과 명나라 원군은 전멸을 하게 됩니다. 왜군은 성 안의 백성을 무참하게 사륙하죠. 여기서 왜군들이 귀를 베어가고 그래서 코를 베어가고 이 전쟁에서 그래서 이비야 우리가 무슨 옛날에 어렸을 때 이비야 하면은 도망가고 무섭고 그랬잖아요. 귀하고 코를 베어가서 그 전쟁 때 이때 그래서 일본으로 가져가서 기무돔과 코모돔을 만들어 놨다고 하잖아요. 광항은 영광으로 돌아와 김상중과 함께 경문을 띄우고 의병 수백 명을 모았지만 왜군의 기세 앞에 의병은 곧 흩어져 버리고 영광도 왜군에게 유린당했습니다. 강항은 집안 식솔들을 베어 태우고 통제사로 임명된 이순신의 진영으로 향했지만 떠난 지 9일 만에 9월 23일에 왜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강항은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죽는 것이 어디 쉬운가요? 실패했습니다. 그 많은 식솔들이 왜군의 칼에 죽임을 당하죠. 내가 보는 앞에서 나의 친지들, 나의 형제들, 내가 수십 년간 부렸던 하인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생각하면 눈물이 나거네. 강항은 스시마 섬과 이끼섬 등을 거쳐 시코쿠 지방 이오에 아이고 목이 메이네. 오주성으로 끌려갑니다. 오늘날의 히메현 오주시입니다. 강항을 사로잡은 장수가 오주성주 사도의 부하 노부시치로였던 거죠. 당시 일본 수군을 이끈 장군이고 사도의 상관은 남원성 전투에서 참가하고 명량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패배한 도도 다카토라였습니다. 강항 일행이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강항에 8살 난 어린 조카가 구토와 설사를 하여 병이 났어요. 구토하고 설사한 왜군들이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아이고, 바다에 던져진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오래오래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항은 오주성에서
그 한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수세키지의 승려 요시히도와 친교를 맺기도 하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히기도 합니다. 1598년 6월 강항은 오사카를 거쳐 도쿄의 후시미 성으로 이송되었고요. 그곳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이곳에서 약 1년 8개월을 지내고 풀려나서 1600년 4월 강항은 남은 식솔들과 함께 귀국길에 올라요. 여러분, 이때 끌려간 그 포로가 엄청납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에서 문화교류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조선통신사 선을 파견을 해요. 통신사선을. 근데 조선통신선을 파견한데 조선에서 그 통신사선을 파견한 목적은 끌려갔던 우리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한 세 차례 정도 거쳐서 우리 백성들을 되찾아오는 일로 조선통신사가 파견이 됩니다. 일본 성리학의 출발에 큰 영향을 미친 강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성리학을 가르쳤는가 한번 볼까요? 나는 교토에 온 뒤에 외국 실정을 알기 위해 외승들과 교제했고 그 중에 글도 알고 이치도 아는 자들이 있었어요. 의원 노릇도 하는 이안, 리안도 가끔 나를 찾아왔다. 또 묘수원에 순수자가 있었다. 그는 후지와라 데이카의 자손으로 다지마 성주 아카마스 히로미치의 스승이었다. 사뭇 총명하여 옛글도 잘 알아 통달하지 않는 글이 없었다. 성격이 강직하고 외인들 사이에도 잘 끼지 않았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의 재주가 뛰어나다는 것을 듣고 교토에 집을 짓고 해마다 쌀 2,000석을 주고자 했다. 그러나 순수자는 집도 쌀도 받지 않았다. 다만 기노시타 가스토시 오바마 성주거든요. 그 사람이 기노시타 가스토시나 아카마스 히로미치와 교유할 뿐이었다. 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또 있었네요. 여기에서 이하는 요시다 조준, 리아는 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인물은 교토 쇼코쿠지 묘수원의 선승인 순소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교토 쇼코쿠지 묘수원의 스승인 순수자, 즉 후지와라 세이카. 후지와라 세이카는 1561년에 태어나서 1619년에 돌아가십니다.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했고, 그는 일본 에도 유학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최종 승리를 거둔 뒤 1600년 10월 그를 불러서 대학을 강의하게 하자 승복이 아닌 유학자의 복장을 입고 나타났다. 불교 수자의 지위를 버리고 온전한 유학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유학은 대부분 승려들이 공부하였으며 유학의 위치도 불교의 보조적인 학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항은 후지와라 세이카의 질문에
응하여 조선의 과거 제도와 춘추석전 의례를 설명해주고 후지와라는 강한과 조선인 선비 포로들에게 은전을 주면서 경서를 써달라고 부탁했고요. 조선의 의례복을 만들어 상례, 제례의식도 익혔고 공자묘도 세웠다고 합니다. 강한과 조선 선비들이 쓴 경서는 주자의 주석에 따라 훈점을 표시한 사서오경 외훈 편찬 작업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다지마 성주 아카마스가 제정을 후원하고요. 후지와라 세이카가 편찬을 총괄하면서 강항이 큰 역할을 한 이 책이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성리학 텍스트가 된 거죠.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 하야시 라자는 스승의 추천으로 160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강이 된 이후 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스나에 이르기까지 막부의 시강으로 일했대요. 자,